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보통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좋은 일을 하면 그게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는 뜻으로도 쓴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그 말의 의미대로 좋은 열매가 돌아온 일이 있었답니다. 그건 다 저희 착한 남편 덕분이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하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몇십 년도 더 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젊은 시절 타일공으로 일하는 성실하고 듬직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참 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주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난히 챙기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 밑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남편 밑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자꾸 칭찬을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애가 흔하지 않은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힘든 내색도 안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다음에 내가 집에 데려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 청년을 워낙 아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일 끝난 남편이 정말로 그 청년을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순박해 보이는 그 청년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밝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장님 밑에서 일하는 최승민이라고 합니다. 어머, 어서 와요. 남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승민이 얘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일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손이 나보다도 빠르다니까. 그리고 내가 밑에 참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 봤지만 얘처럼 장깨 안 부리고 정석대로 열심히 하는 애도 정말 드물어. 그리고 어찌나 효자인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 없다고 방학 때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 하도 남편이 칭찬을 하길래 저는 학생에게 물었죠. 학생, 그럼 학생은 우리 남편처럼 전문 타일공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아니요. 전 대학 나와서 꼭 나중에 제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에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몸도 불편하시고 생활에 여유가 없으셔서 학비를 보태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타일 일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장님이 일도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잘 챙겨 주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네요. 승민이 얘가 꿈이 참 많은 애야. 자고로 남장 꿈을 크게 가져야 되는 법이거든. 나랑 같이 다니면서 내 수제자가 되면 딱인데 너무 아쉽지 뭐야. 야 승민아, 너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꿈을 타일공으로 바꾸는 거 어때? 이거 경력 쌓이면 직장인 월급보다도 훨씬 잘 벌 수 있다. 농담이야 농담. 너도 네 삶이 있는데 내가 욕심내면 안 되지. 그 이후에도 남편은 종종 그 학생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사는데 집밥이 얼마나 그립겠냐면서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저도 그 학생이 저희 집에 오는 게 내심 즐거웠답니다. 저희 애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저한테도 살갑게 굴었거든요. 그리고 틈틈이 저희 집안에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예쁘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의자가 좀 삐걱거리는데요. 여기 앉아있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요. 제가 고쳐드릴 테니까 잠시만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제가 또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망가진 가구를 수리해주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도 도와주고 제가 밥을 차려주면 설거지도 나서서 하곤 했어요. 게다가 젊은 애들답지 않게 엄청 검소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는 밥도 잘 안 먹고 불도 잘 안 켜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저도 더욱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학생과 잘 지내던 중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날따라 퇴근이 늦더니 밤 늦은 시간에서야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자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오늘 승민이 수술했어.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집에 찾아갔거든. 그런데 그 바보 같은 게 배를 움켜잡고 혼자 끙끙대고 있더라고. 식은땀을 어찌나 흘렸는지 이 추운 날에 글쎄 옷이 다 젖어버렸어. 급하게 응급실에 갔더니 맹장이라더라. 아휴, 아프면 진짜 병원을 가지 왜 참고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알아? 가만히 있으면 나아질 줄 알았대. 어젯밤부터 아팠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면 멀쩡히 출근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이 새벽 내내 끙끙 앓으면서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옆에 챙겨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오늘 그 집에 안 찾아갔으면 어쩔 뻔했겠어. 아휴, 너무 속상해 진짜. 그래서 말인데 여보, 승민이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될까? 학비 벌어보겠다고 그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앤데 쓸쓸하게 혼자 지내게 하는 거 너무 안쓰럽잖아.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 하나 늘어난다고 살림에 타격이 큰 것도 아니고 남편만큼 저도 그 학생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결국 그 학생은 퇴원 후 원래 살던 자취방을 정리하고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승민이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 나선 집안 분위기가 훨씬 더 화목해졌어요. 저희 아들도 형이라고 부르면서 승민이를 잘 따르고 저도 다 큰 아들을 하나 얻은 느낌이었죠. 이 착한 아이가 어떻게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하에 승민이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승민이는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다며 계속 거절했지만 남편이 괜찮다며 계속 설득하자 결국 엉엉 울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반장님, 그리고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꼭 몇 배로 갚을게요. 저 꼭 믿어주세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 이후 승민이는 저희 가족이 되었답니다. 평일엔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집에 와서는 저희 애들이랑 항상 재밌게 놀아줬어요. 같이 로봇이나 블럭도 조립해주고 운동장에 나가서 공도 차면서 놀았죠. 덕분에 저도 수월하게 집안일에만 신경 쓸 수 있었어요. 집안일은 또 어찌나 잘 거드는지 어린 제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면서 빨래도 개고 정리정돈도 잘하더라고요. 하루는 다 같이 승민이네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워낙 깡촌이라 그런지 멀리서부터 소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정겹게 들리더군요. 어디서 불이라도 때우는지 시골 특유의 불 때는 냄새도 났는데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기분이 좋더군요.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달려 한참을 들어가자 다 쓰러져가는 집이 한 채 나오더군요. 거기서 나온 승민이의 부모님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승민이 아버진 눈이 안 보여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어머닌 다리 한쪽이 불편하셨어요. 승민이가 왜 그렇게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싫어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승민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승민이를 아들처럼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신다죠. 게다가 학비까지 지원해 주신다니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승민이의 어머니께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를 따와 삼겹살까지 구워주시더군요. 우리가 내려온다고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괜시리 죄송하기도 했어요. 역시 직접 기른 상추라 야들야들하고 너무 맛있네요. 그러고 보니 승민이가 어머님 아버님 인품을 닮은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젊은이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승민이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그렇지 참 똑똑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불편한 부모를 대신해 밭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버스비 아낀다고 학교까지 그 먼 길을 걸어 다녔던 애예요. 제가 눈이 이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어떻게든 일을 해서 승민이 뒷바라지를 했을 텐데 이게 다 부모가 못난 탓이죠. 알고 보니 승민이 아버진 원래도 눈이 조금 안 좋았는데 나이 먹으면서 시력을 아예 잃어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승민이 어머니도 다리가 불편해 멀리 나갈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다고요. 이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들어간 승민이를 보니 역시 도와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민이 부모님 댁에서 하루 묵고 난 다음 날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승민이 아버님이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승민이가 생활비도 하나 안 내고 학비까지 지원받으며 그 집에서 신세지고 있으니 제가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우리 승민이 방세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네? 방세라뇨. 저희가 무슨 하숙집도 아니고 그냥 남는 방 하나 쓰게 해주는 건데요, 뭐.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저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다. 아들을 남의 집에 맡겨놓고 어떻게 공짜로 돌봐달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다음번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더 드릴 테니 이번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아버님이 애원하듯이 계속 봉투를 내미시자 너무 난감하더군요.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한 푼이라도 아끼셔야 할 텐데 그 돈을 차마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계속 거절하면 실랑이만 길어지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나서더군요. 에이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저희 식구들이 승민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우리 애들도 승민이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승민이한테 해주는 거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승민이가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잖아요. 그 싹이 보여서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자까지 져서 꼭 돌려받을 거니까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거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까지 하면서 그 돈 봉투를 돌려드리더군요. 그제야 승민이의 부모님은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저희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승민이가 저희 집에서 지낸 지도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드디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론 아쉽기도 하더군요. 승민이가 하필이면 멀고도 먼 부산 쪽으로 취직을 하는 바람에 저희 집에서 나가게 되었거든요. 반장님, 사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비록 제 꿈 때문에 멀리 떠나지만 이 은혜는 꼭 잊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투자하시는 거라고 하셨죠? 저 그 투자가 옳은 투자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성공해서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짐을 싸서 나가던 승민이의 뒷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정말 정이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자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씩은 연락하고 지내자며 승민이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 후 승민이와 간간히 연락은 했지만 만날 수는 없었어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고 사는 게 서로 바쁘다 보니 시간 내서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더군요. 그런데 승민이가 집을 나간 지 2년 가까이 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빚보증을 잘못 선 데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순식간에 집도 넘어가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거든요. 정들었던 집에서 야반도주를 한 후 한동안은 떠돌이 생활을 면치 못했어요. 당시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승민이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정처 없이 떠도느라 정신도 하나 없었어요. 가끔씩 승민이 생각이 나긴 했지만 이제 취업도 했고 독립했으니 잘 살기만을 바랬죠. 시간이 흘러 허름한 월세방을 하나 얻어 다시 살아가곤 있었지만 빚이 많아 항상 허덕였습니다. 저도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으며 열심히 했는데도 좀째 생활이 나아지질 않더군요. 그래도 애들이 착해서 대학 등록금도 아르바이트해서 벌고 엄마 아빠를 많이 도와줘서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던 시간도 버티고 버티다 보니 지나가더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큰딸도 시집을 보내고 30대 초반이던 아들도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자식들을 결혼도 못 시킬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었죠.
저희 아들은 그때 막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한 상태였고 예비 며느린 중소기업 대표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직 아들의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결혼을 하겠다는 예비 며느리를 보니 돈만 다지는 애는 아닌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전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며느리인 결혼 초기엔 저희 부부와 아들에게 참 잘했어요. 애교도 많고 살가운 성격이었거든요. 게다가 마음씨도 어찌나 예쁜지 본인도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저희 아들의 건강을 더 챙기더라고요. 저희 아들에게 보양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먼저 저한테 찾아와 음식도 알려달라고 하는 등 제 아들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를 참 잘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은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지나자 며느리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잘 될 기미를 안 보이자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명절 때 저희 집에 와서는 가방만 내려놓고 홀랑 소파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음식 좀 같이 하자고 말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음식을 어떻게 해요? 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랐다고요. 무슨 소리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음식하는 법도 배워가고 지난 명절에도 나랑 같이 전 부치면서 재밌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딴소리야? 그럼 지난번에 묻힌 건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니? 그건 그냥 몇 번 체험해 본 거죠. 솔직히 그런 걸 제가 왜 해요? 저 나름 고급 인력이거든요. 어머님처럼 그렇게 값어치 없는 일을 안 한다고요. 제가 얼마나 높은 분이랑 일하는 줄 아세요?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당신은 여긴 대체 왜 온 건데? 누워서 우리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나 받아 먹으려고 온 거야? 나도 같이 할 테니까 당신도 엄마 도와서 해. 나도 처가 가서 할 만큼 하니까 당신도 하라고. 아들이 억지로 며느리의 손을 끌고 주방으로 끌고 오자 며느리는 입을 삐죽 내밀고선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전을 붙이다가 얼굴에 기름이 튄다며 제 아들에게 짜증을 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밥을 먹으며 젓가락을 탁탁 내려놓고 인상을 잔뜩 구긴 채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더군요. 보다 못한 전 며느리에게 이렇게 물었죠.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게냐? 무슨 불만이 있길래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버릇없게 구는 거야? 뭐가 불만인지 모르세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예요? 남들은 명절 때 해외여행 간다는데 난 맛없는 동태전이나 부치고 진짜 짜증난다고요. 뭐야? 구질구질해? 너 내 아들 벌이 얼마 안 되는 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었니? 사모님 소리를 듣고 싶었으면 잘 나가는 재벌 기업 사장이랑 결혼하지 그랬어. 당연히 시간 지나면 이 사람도 그렇게 될 줄 알았죠. 1, 2년만 지나면 외제차도 떡하니 선물 받고 직원들이 저한테 사모님이라고 부르면서 굽신거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사업한 지 3년 가까이 됐는데 외제차 한 대를 못 사주냐고요. 뭐? 외제차? 너 돈 욕심 없는 애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반대였구나. 그 모습을 여태까지 숨기면서 나랑 내 아들한테 잘해주는 척 했던 게냐?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 아들이랑 헤어져라. 난 너처럼 두 얼굴인 며느리 필요 없다. 옆에 있던 아들도 며느리한테 많이 실망했는지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키웠고 우리 엄마한테서 헤어지란 소리까지 들어야겠어? 내가 여기 와선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는 뭐 성공 안 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우리 회사 열심히 키워서 직원도 더 뽑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싶어. 그런데 사업이 다 내 맘대로 되는 줄 알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했잖아. 그제야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렇게 살갑고 애교 있던 며느리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부부랑 아들한테 잘했던 게 다 가식이었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본성을 드러낸 며느리는 계속해서 추잡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얼마 전엔 저희 아들이 사업 자금에 보탠다고 차까지 팔자 남편이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를 아들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고맙다고 인사하는 아들과는 달리 며느리가 인상을 잔뜩 구기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이씨, 그럼 오래된 똥차를 어떻게 타고 다녀? 쪽팔려 죽겠네. 차 안에서 노인네 냄새 날 거 아니야. 며느리 너 보자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너희들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내 차를 준다는데 그게 그렇게 냄새나고 기분이 나쁘냐? 그럼 그 차키 도로 내놓거라. 네가 그렇게 원하는 외제차를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다신 우리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 그럼 외제차 살 돈을 주시던가요. 돈도 없는데 무슨 외제차를 사요. 솔직히 제 외모에 이런 똥차는 어울리지도 않거든요. 당신 진짜 미쳤어? 돈 없어서 내 차까지 팔아버린 상황에 아버지가 차를 준다고 하면 감사하다고 받아야지. 뭐? 노인네 냄새나는 똥차? 그렇게 우리 아버지 차가 창피하면 앞으로 걸어다녀. 술 먹고 나한테 데리러 오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다니라고.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운영하던 회사가 결국 망하게 되자 며느린 사기당했다며 저희 부부가 있는 앞에서 아들과 대판 싸우더군요. 정말 로또 1등인 줄 알고 가난한 노인네들 밑에서 여태까지 참았는데 완전히 꽝이었잖아. 나 당신이랑은 못 살아. 사모님 소리 들을 줄 알고 기껏 꼬셔서 결혼했더니 이게 도대체 뭐야? 뭐라고? 기껏 꼬셔서 결혼해? 너 처음부터 나한테 노리고 접근한 거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일 그만두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니?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면서 취미생활이나 하려고? 당연하지. 그게 모든 여자들의 꿈 아니야? 그리고 나 정도 외모면 그런 생활 즐길 자격 되거든? 오히려 억울한 건 나라고. 꽝인 줄도 모르고 정성 들였다가 내 시간만 낭비한 거잖아. 이럴 시간에 다른 남자 공략했으면 벌써 사모님 소리 들을 수 있었다고. 뭐라고? 너 진짜 속물이구나. 그동안 사치 부리는 것도 다 참아주고 어떻게든 네가 그렇게 원하는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데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같이 욕심 많은 여자랑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착한 여잔 줄 알고 결혼했던 나야말로 사기당한 거라고. 눈앞에서 아들 내외가 큰 소리를 내며 싸우니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며느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지금 당장 도장 찍고 갈라서라. 그리고 너 감히 우리 아들 이용해 먹으려고 꼬셔서 결혼까지 해? 그 더러운 속내 여태까지 잘도 속인 걸 보니 그 연기력이 아주 아침 드라마 연기자 뺨치는구나. 너 이 길로 나가서 다시 우리 눈앞에 뛰지 말거라.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주둥이를 나불댔다간 그 입을 확 찢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전 며느리를 집 밖으로 쫓아냈고 결국 아들은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저에게 속내를 드러내기 전부터도 아들을 들들 볶았다고 하네요. 사치도 너무 심했고 맨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취미생활이나 하고 싶다며 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줬다네요. 결혼을 미끼로 남자 등골이나 빨아먹으며 살려고 했던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던 거죠. 저는 아들이 그런 여자와의 사이에서 자식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에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들까지 사업이 망하고 나니 생활이 참 어렵더라고요. 아들은 다른 회사에 취직해 보려고 했는데 취직이 잘 되지 않아 일용직을 전전했고 저도 서울역에서 김밥을 팔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았던 남편이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서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직장암이라고 하더군요. 평생 동안 힘든 타일 시공 일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힘썼던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저는 열심히 김밥을 팔면서 암 투병을 하는 남편도 간호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이혼시킨 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같이 서울역에서 김밥을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저를 비웃으며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은 바로 4년 전 이혼한 전 며느리였습니다. 전 며느리는 제 모습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 나이 70 먹고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아휴, 구질구질해 죽겠네 정말. 역시 그 집안에서 탈출하길 잘했다니까. 저를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전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 눈이 돌아버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전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내가 했던 말 잊었니? 우리 가족 눈앞에 뛰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 입을 기어코 찢어줘야 정신 차릴 게야? 아이고 무서워라. 늙어서 힘도 없으면서 입을 찢긴 뭘 찢어요? 남들은 그 나이 은퇴하고 여유롭게 노후 보내는데 지하철역 안에서 김밥이나 팔고 있다니. 아우 쪽팔려. 너 지금 말 다 했냐? 뭐? 쪽팔려? 그러는 넌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그렇게 당당하냐? 얼굴 믿고 남자 잘 만나 팔자 한번 펴보려고 했던 인간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잘났죠. 전 고급 인력이라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저요, 돈 잘 버는 사장님 비서로 일하고 있다고요. 3년 만에 사업 말아먹은 그쪽 아들이랑은 급이 다르다고요, 급이.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돈 잘 버는 남자 하나 물어서 잘 살고 있나 보지? 아이고, 그 남자도 참 불쌍하다. 어쩌다가 이런 꽃뱀한테 낚여서 조만간 인생 종치겠구만. 꽃뱀은 누가 꽃뱀이에요? 그리고 저 아직 미혼이거든요. 왜 저를 아줌마 만들어요? 미혼은 개뿔. 꽃뱀짓 하다가 내 아들한테 이혼당한 이혼녀겠지. 쪽팔리게 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혼녀래. 아줌마, 조용히 하고 김밥이나 팔아요. 아줌마가 말할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참기름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으니까. 큰 소리로 원성이 오가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 옆에 나타난 어떤 중년의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 혹시 김영순 사모님 아니세요? 갑자기 들려온 제 이름에 깜짝 놀라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찔 뻔했어요.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된 그 사람은 바로 30년 전에 저희 집에 같이 살았던 승민이었거든요. 나이가 들어 얼굴도 후덕해지고 주름살이 많이 생겼지만 어떻게 제가 그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있겠어요? 너 혹시 승민이니? 제가 이름을 부르자 승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모님, 제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아세요? 왜 그때 저한테 말도 없이 이사 가신 거예요? 사모님 댁에 찾아갔다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 줄 아세요? 제 눈앞에 승민이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후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만 빌었는데 30년이나 지나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더라고요. 승민이 얼굴을 본 전 며느리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장님? 전 며느리의 눈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제야 아까 전 며느리가 돈 많은 사장님 비서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설마 그 사장님이 승민이었을 줄이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무리 많다지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승민이는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행동을 모두 지켜봤는지 당장 눈에서 불이라도 나올 것 같은 기세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강현주 씨, 이게 뭡니까? 사모님 아들한테 꽃뱀짓 하다가 이혼당했다고요? 강현주 씨 미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마 서류를 조작이라도 한 건가요? 게다가 감히 우리 사모님한테 냄새 난다는 둥, 구질구질하다는 둥, 그게 무슨 말버릇입니까? 사장님, 오해예요. 저 이 아줌마랑 아무 관련도 없다고요. 오해요? 그럼 방금 전까지 언성 높이면서 얘기했던 것들은 뭐죠? 제 귀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사모님,
사모님이 말씀해 보세요. 강현주 씨랑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기로 했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한테 이용당한 것도 화가 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절 무시하는 행동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승민아, 너 설마 이 애 비서로 채용한 게냐? 네가 뭘 보고 얘 뽑았는지 모르겠다만 얘 아주 무서운 애란다. 우리 아들이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착한 척 연기하고 우리 집에 시집 온 애야. 내 남편 차에서 노인네 냄새 난다면서 욕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은 값어치 없는 일이라면서 무시했던 애라고.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 아줌마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지하철에서 냄새나는 김밥이나 파는 아줌마 말을 믿으세요? 강현주 씨,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요? 사모님이 파는 김밥 냄새보다 당신의 그 썩어 문드러진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더 심하다고요. 사장님,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네, 맞아요. 저 이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했던 거 맞아요. 미혼이면 취업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미혼인 척한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에요. 제가 꽃뱀짓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저야말로 피해자예요. 전 단지 사모님 노릇하면서 조금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투자에 실패한 것뿐이라고요. 이봐요, 강현주 씨. 그런 걸 바로 꽃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현주 씨가 기만한 전 남편이 저랑 어떤 관계였는 줄은 아세요? 무려 2년간이나 같이 살면서 형 동생 사이로 지냈던 아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앞에 계신 사모님은 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까지 내준 고마운 은인이시라고요. 그런데 감히 당신 같은 미꾸라지가 이런 천사 같은 가족한테 끼어들어서 흙탕물을 만들어요? 나 이거 절대 못 참습니다. 내가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사장님, 설마 절 해고하실 건 아니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사장님이 이 아줌마네 가족이랑 그렇게 각별한 사이인 줄을 몰랐어요. 알았으면 저도 모른 척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모님네 가족이 저랑 연관이 있든 말든 그런 개 같은 짓거리는 하지 말았어야죠. 더 이상 얘기하기도 입 아프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당장요. 결국 전 며느린 울면서 개찰구로 뛰쳐가더군요. 저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승민인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선 이렇게 묻더군요. 사모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따뜻하게 노을 보내셔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런 데서 김밥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 반장님은요? 반장님은 잘 계시죠? 승민아, 그게 말이다. 그이가 지금 암투병 중이라. 남편이 암투병을 한다는 말에 승민인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그러더니 저보고 당장 집으로 가자며 손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팔던 걸 정리하고 승민이와 함께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승민이는 허겁지겁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뛰쳐 들어가더군요. 반장님! 누워서 쉬고 있던 남편은 승민이 얼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너 설마 승민이니? 정말 승민이가 맞아? 여기 너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반장님,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그렇게 힘세고 멋있던 반장님이 왜 이렇게 되셨냐고요? 반장님,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저한테 연락도 없이 그렇게 떠나시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전 반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돼서 잠도 못 잤다고요.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계셨던 거예요? 네? 승민아,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떠났어야 하는데 그때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럴 정신도 없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하느라 내 몸 하나 챙길 여유도 없었단다. 나중에라도 널 꼭 찾아가고 싶었는데 괜히 잘 살고 있는 애한테 마음의 짐이 될까 봐 그러지도 못했어.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힘드셨으면 절 당장 찾아오셨어야죠.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겠다고 말씀드렸죠. 이자까지 쳐서 저한테 투자한 거 받기로 해놓고서 그렇게 잠적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반장님, 저 그동안 반장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아버지나 다름없으신데 제가 반장님을 어떻게 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둘은 서로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군요. 옆에서 보고 있던 저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반장님, 많이 아프시다고요? 그동안 힘들게 사시느라 너무 고생하셔서 그런 거죠? 제가 어떻게든 반장님을 찾아내서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정말 못난 놈이에요. 아니야, 난 괜찮어. 원래 이 나이 들면 없던 병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애들 잘 키웠으니 된 거지 뭐. 그나저나 넌 잘 살고 있는 거지? 차림새가 멀끔한 거 보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결혼은 했고 아이는 저요. 언젠가 반장님께 보답하고 싶어서 이 악물고 노력했어요. 제가 그렇게 꿈꿨던 제 사업도 오래전에 시작했고요. 지금은 직원도 많이 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아 잘 살고 있는데 반장님을 만나지 못해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속상했어요. 그래도 잘 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왜 그런 되먹지 못한 여자한테 수모까지 당하면서 사셨어요? 하필이면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셨냐고요? 남편은 갑작스런 며느리 얘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주먹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참지 못하더라고요. 걔가 승민이 네 비서로 취직을 했다고?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승민이 너 걔랑 절대 같이 일하면 안 된다. 걔 꼬리가 9개나 달린 여우야. 절대 걔 두 얼굴에 속으면 안 돼. 반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강연주 씨는 제가 오늘부로 해고할 거예요. 보아하니 서류까지 조작한 것 같은데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죠. 아참, 그럼 중현인 지금 뭐하고 지내요? 사업이 망했다면서요? 어디 다른 데 취직이라도 한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취직이 잘 안 돼서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단다. 내 아들도 너처럼 참 꿈이 많은 아이인데 이 나이에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부모로서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하는구나. 이게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난 못난 애비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반장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중현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0년 전 돈이 없어 힘든 타일 일을 하던 절 반장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도울 거예요. 저 이제 그만한 능력은 된다고요. 이후 승민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연은 언젠간 꼭 만난다더니 이렇게 우연히 승민이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희 가족 모두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 승민이는 원래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지하철을 탔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차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저와 만날 일도 없었겠죠. 이런 게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승민이가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요. 승민이는 다짜고짜 저희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반장님, 사모님, 제가 며칠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해주셨던 거 이자까지 쳐서 갚으려면 어떻게 갚아야 하나 하고요. 처음엔 돈으로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그동안 해주셨던 걸 도저히 돈으로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집에서 혼자 누워 계실 필요 없어요. 제가 최고급 의료시설로 모시겠습니다. 간병인도 붙여드리고 필요한 치료는 모두 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공기도 안 좋은 지하철 안에서 더 이상 장사하지 마세요. 제가 목 좋은 곳에 가게 하나 차려드릴 테니까요.
이왕 김밥 장사 하시는 거 거기서 본격적으로 해보시라고요. 사모님 음식 솜씨 정말 좋으시잖아요. 승민아, 이럴 필요 없다. 우리가 너한테 투자한 거 받겠다는 말은 그냥 한 소리였어. 네가 혹시라도 우리한테 미안해서 공부를 포기할까 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라고. 우리한테 네가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설마 그걸 돌려받자고 그랬겠니? 알아요. 압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었다는 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반장님도 모른 척하고 그냥 받아주세요. 승민아, 우리가 이런 걸 받아도 될지. 우린 그냥 네가 잘 되길 바래서 그랬던 건데. 저도예요. 저도 반장님이랑 사모님이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중연히 다음 주부터 저희 회사로 출근하러 가세요. 안 그래도 믿을 만한 인재가 필요했는데 중연이 정도면 제가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우리 중연일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아이고, 이거 너무 고마워서 어쩌나. 이렇게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 당연히 받아도 되죠. 두 분은 제 평생의 은인이시잖아요. 아참, 지난번에 봤던 강연주 씨는 제가 해고했어요. 처음에 저희 회사 입사하겠다고 이력서 넣었을 때 대기업 위주로 경력도 많고 첫인상도 좋아서 뽑게 됐는데 지금 다시 꼼꼼히 확인해보니 전부 조작된 서류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여잔 절대 제 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업무 능력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인성이거든요. 아이고, 승민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런 애가 너처럼 착한 사람 등쳐먹게 놔둘 순 없지. 아마 네 밑에서 계속 일했다면 또 무슨 수를 써서 네 등골을 빨아먹으려고 했을 게다. 아무튼 승민아, 너무 고맙다. 우리가 네 덕분에 말년에 이렇게 복을 다 받는구나. 그날 저와 남편은 승민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30년 만에 저희 앞에 나타나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넘치도록 많은 보답을 해준다고 하니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은 아프고 아들은 취업이 되질 않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승민이 덕에 드디어 걱정 없이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승민이가 약속한 대로 최고급 의료시설로 옮겨지고 저는 집 근처에 깔끔한 김밥집을 하나 오픈하게 되었어요. 카트를 끌고 다니며 지하철에서 김밥을 팔다가 테이블까지 잘 세팅된 가게에서 일을 하려니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이게 다 마음씨 착한 승민이 덕분이었죠. 저희 아들은 승민이네 회사에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투자회사라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다행히 저희 아들이 하던 사업도 비슷한 계통이라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승민이 덕에 행복한 생활을 보낸 지도 5개월쯤 지났을 때 뜬금없이 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더군요. 아줌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잖아. 내가 그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 줄 알아? 돈까지 써가면서 서류 만들고 면접 때도 최대한 잘 보이려고 연기 연습까지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줌마가 왜 내 인생을 파탄내?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왜 잘리게 만드냐고. 이야, 넌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가짜 서류 만들고 연기 연습하는 게 노력이냐? 너 그 회사 들어가서 뭐 하려고 했어? 설마 미혼인 척하면서 유부남이 승민일 꼬시기라도 할 생각이었어? 꼬시기 누가 꼬신다고 그래? 내가 미쳤어? 그런 늑다리 꼬시게? 하여튼 무식한 아줌마라 무식한 소리만 하네. 무식한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지 힘으로 성공할 생각은 안 하고 내 아들 등골 빨아먹으면서 사모님 놀이만 하려고 했던 주제에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리고 꼬시는 건 네 전문 아니냐? 네 입으로 말했잖아. 사모님 대접 받고 싶어서 내 아들 꼬셨다며? 가난하고 냄새나는 노인네들 밑에서 참고 살았다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른 거야. 나같이 얼굴로 먹고 사는 애들은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래, 얼굴 믿고 꽃뱀짓이나 실컷 해봐라. 어차피 그것도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네가 젊을 때나 그게 먹히지. 너도 곧 40인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통할 거라고 생각해? 저번에 보니까 벌써 미간에 주름살이 자글자글하게 생겼더구만. 그게 다 네가 남을 무시하면서 인상을 많이 써서 그런 거야. 마음을 곱게 쓰질 못하니까 그게 다 얼굴에 나타나는 거라고. 이 아줌마가 진짜. 아줌마,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네 주제에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인생이나 물어내. 다시 그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주던지 어떻게든 나한테 보상하라고. 흥, 미쳤니? 네가 입 잘못 놀려서 그 사단을 낸 걸 누구한테 보상해달래? 그러고 보니 너 내가 한 번만 내 눈앞에 띄면 그 입을 콱 찢어버린다고 했는데 입을 안 찢어서 자꾸 개소리를 내뱉는 거구나. 그래, 이참에 아주 내가 말한 거 지켜주마. 너 지금 어디야? 내가 가서 다신 그 입으로 나불대지 못하게 해줄 테니까 지금 당장 주소 불러. 부르라고. 제가 그렇게 소리를 치자 전 며느린 겁이라도 먹었는지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외모에 집착하더니 입이 찢어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나 봅니다. 그 이후 다시는 전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승민이를 다시 만나게 된 지 1년이나 지났네요. 얼마 전 명절 땐 승민이가 와이프와 애들까지 데리고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그때 시골집에 가서 뵀던 승민이의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희가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니 명절 때마다 종종 오겠다고 하네요. 어쩜 와이프도 그렇게 착한 사람을 만났는지 저와 남편에게 살갑게 대하는 걸 보고 참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은 아직 치료 중인데 나이가 많아 완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도 남편 말이 죽기 전에 승민이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얘기했었죠? 저희 부부와 그 악마 같은 전 며느린 서로 다른 걸 뿌리고 다른 결말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실 곱게 쓰라고 하는 건가 봐요. 전 며느리처럼 못된 짓만 골라 하다간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좋은 미래를 위해 선한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언젠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긴 이야기였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빛나는 오늘 하루도 꼭 행복하세요.